올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증시의 상승률이 꼴찌. 코스닥은 진작에 이제 연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밤사이에 나스닥은 처음으로 17,000선을 돌파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증시는 약세. 사실상 나스닥도 거의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다 혼자 이끈 거죠. 다른 주식들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5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1,360원대 초중반 계속해서 지금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는 77,500원으로 0.1% 약보합 정도고요. 시가총액 상위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2% 안팎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한 4% 가까이 또 떨어지는 흐름도 오늘 이어지고 있네요. 혹시 지난해 8월에 저희가 주제로 한번 다뤘던 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줄 알았던 그 지역에서 IT 최첨단 기업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IT 인력과 자본이 떠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미래 생활사전 시간에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회복이 됐을까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뉴욕 쪽에서도 이제 핵심 알짜 땅이었던 월스트리트까지도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상업지역의 오피스, 사무실이 비고 있다. 네. 근데 반년 사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작년에도 저희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미국 사무실 공실률이 19.8%로 전분기보다 0.2%포인트가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네, 미국 전역에 5칸 중에 한 칸이 비어있다는 거죠. 이게 또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이 조사 기관에 따라서 수치가 약간씩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이제 커머셜 엣지라는 그 기관이 내놓은 가장 최신 자료에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사무실 공실률이 가장 높은 주요 도시는 디트로이트로 28.8%. 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25.9%입니다. 공실률이요. 또 덴버와 텍사스, 휴스턴, 또 오스틴 같은 이 주요 도시들도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가장 낮은 곳을 보면 이제 그 매사추세츠 보스턴과 또 플로리다의 템파 지역이 12.4%로 가장 낮은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이애미 지역이 13%로 그 다음으로 공실률이 낮았고요. 젊은 인재들이 그 플로리다로 이주한다는 뉴스가 좀 작년부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숫자로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어쨌든 자연 공실률이라고 하는 5%를 훨씬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니까 사실은 좋다고는 할 수 없죠. 가장 양호한 지역의 공실률이 10%대 초반.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데이터 나오면 진짜 이거 긴장된다 이럴 텐데 그렇죠. 미국은 이게 양호한 데이터다. 그러면 주요 도시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좀 미국에서는 이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예전처럼 이제 넓은 사무실 공간이 그닥 필요가 없게 된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네. 여기에 또 고금리가 계속 이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좀 주춤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백악관이 이제 원인에 대한 좀 자세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이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꿨고 또 이게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실제 미국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 전보다 더 자주 재택근무를 하고요. 또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약 3.5일 사무실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기준 대비해서 30% 이상 정도 감소한 수치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는 비중이 이런 원인들이 이제 사무실을 대표로 하는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압박을 했고 공실률 증가는 또 유동인구 감소로도 이어져서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세탁소, 편의점, 소매점, 미용실 같은 이 지역 기업의 이제 수요를 쭉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이 있어야
있어야 그쵸. 뭐 식당도 장사도 되고 뭐 미용실도 가고 뭐 우리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잖아요. 그쵸. 간식도.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 주변 소매점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상권이 다 같이 죽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원인은 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2000년부터 좀 오피스 건설 붐이 이어지면서 공급이 좀 과잉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급은 많아졌는데 수요는 더 작아지니까 아무래도 공실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 전문가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이제 공실률 고점 도달 시점이 불확실하다. 그리고 수요 부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공실률 상승이 10년 이상 계속될 거다. 이런 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의 흐름이 아니라 네. 이건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변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오피스를 매입할 때도 그렇고 보통 이제 대출을 끼고 그럼요.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앞에서도 고금리 시절이어서 더 힘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이자 감당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건물을 살 때 절반 이상은 다 대출로 네. 이제 끼 물려서 들어가는데 이자라도 좀 저금리면 그게 좀 그래도 버틸 수 감당을 있는데. 할 수 임차인 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쭉 오르면서 이게 정말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재 3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52조 원 가까운 대출이 채무 불이행이나 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래요. 그래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작년 11월 기준 2.25%였던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올해는 4.5%까지 2배로 치솟고요. 내년에는 4.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유행 이후에 세입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난 대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뭐 만기가 도래를 해도 새로운 대출로 다시 갈아타는 게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미국만의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사실 북미가 제일 심각하고요. 네. 근데 유럽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가 2022년 5월이 129.7이었는데 이게 최고치였고요. 그 이후로 쭉 떨어지면서 올해 연초에는 10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 그러니까 특히 지난 2019년 4%대에 불과했던 이 프랑스의 사무실 지역 그 라데팡스라는 사무실 그 가가 있는데 그 거리의 평균 공실률이 작년에는 15%.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 전에 4배 이상으로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남편이 프랑스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 그 샹젤리제 거리는 정말 관광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라데팡스는 진짜 텅텅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오피스 지역이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 분위기를 좀 못 찾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과 유럽만의 일인지 그럼 우리나라는 뭐 간접적으로라도 뭐 또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어떻게 그럼요. 봐야 돼요? 사실은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무실 공실률을 사실 걱정할 이제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보다 우리가 이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 건물 투자를 많이 했어요. 국내 기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2016년에서 2017년, 그러니까 완전 저금리였을 때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앞다퉈서 정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들이 지금 대부분 큰 폭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기관 자금이 좀 대부분이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자금은 한 2조 원 정도 돼서 크지는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만기를 연장을 하고 좀 나아질 때까지 우리 기다려보자 이런 분위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 보면 그 금감원의 작년 9월 말 자료를 보면요.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이 총 56조 4천억 원으로 금융권 총 자산 대비로는 0.8%라서 1%가 채 안 돼요. 그래서 비중으로만 보면 전체 금융권을 좀 흔들어 놓을 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1금융권이 아닌 뭐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또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게 안 좋은 물건에 그러니까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 뭐 중순위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이들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10개 중에 6개가 북미 지역이에요. 그리고 10개 중에 2개가 유럽.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가 북미나 유럽인데 여기 지역들이 제일 안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상황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던 펀드들이 또 지금 어려운 네, 상황인 맞아요. 거고요. 거기 또 투자하신 분들도 또 계실 거고. 그러면 이게 또 궁금해지는 게 공실률이 엄청 높아진 지역들이 있는데 원래 거기에 회사가 있었으면 네. 다른 데로 갔으면 다른 데는 그래도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근로자들은 집으로 많이 간 것 같고요. 재택근무로 그냥. 재택근무로. 예. 이제 본사를 옮긴 기업들이 이제 좀 솔찬히 많았는데 네. 이제 미국 테크 기업들은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탈실리콘밸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라클 같은 회사는 이제 캘리포니아 그 레드우드 시티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을 했고요. 네. 뭐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또 휴렉패커드도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때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텍사스도 여전히 공실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전을 했어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사이 또 관심이 많은 그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는 콜로라도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지역을 떠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주로 선택하는 지역은 뭐 텍사스나 마이애미, 보스턴, 버지니아 같은 지역을 좀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이겠죠.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소득세율이 0%예요. 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소득세율이 이제 소득에 따라서 1%부터 최대 13%까지 좀 다양하고요. 뭐 물가도 비싼데 규제도 많고 세금까지 높은 실리콘밸리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근로자들, 또 기업들, 법인들도 이제 줄줄이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비싼 세금 뭐 이런 거를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실리콘밸리 안에 있으면 이 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 군집한 어떤 그런 성지로서 이제 누리는 그 투자 유치 같은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VC들도 많고 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게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들 외신을 보면 인재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류의 표현들도 쓰더라고요. 역시 기업들은 이제 세금 찾아서 떠나게 되고 또 그 미국 기업들은 한번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 거리가 또 엄청나게 머니까 맞아요. 직원들은 또 재택근무를 하게 네. 되고 그래서 또 오피스 수요가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악순환이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실리콘밸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네. 뉴욕에서도 심각한 일이 생기고 있다고. 특히 월스트리트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월스트리트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월스트리트 이퀄 최첨단 금융의 중심지라는 이 프레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옛날 같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라고 하면 이제 미국 뉴욕의 그 맨해튼 섬 남쪽 끝에 있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막 밀집해 있던 구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1792년 창립된 세계 최대 뉴욕 증권 거래소를 비롯해서 뭐 대형 투자은행, 증권사 뭐 이런 곳들이 다 운집해 있던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뭐 JP 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같은 정말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전부 월가에 위치를 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JP 모건이 원래는 20세기 초부터 이 월가 23번지에 이제 둥지를 틀었었거든요. 근데 이 JP 모건이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본점과 지점 모두가 이 월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JP 모건의 주소에서 월스트리트라는 주소가 가진 지점과 본점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신에서는 정말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장이랑 금융회사 대표들이 한 2주쯤 전에 뉴욕으로 출장을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세일즈 행사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IR이라고. 그때 저희 팀 후배가 이제 같이 거기를 동행을 했는데 뉴욕에. 이 월가에 양복을 빼입고 다니는 금융맨들을 정말 한 명도 볼 수가 없었대요. 관광객들만 많았고 원래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수트 입고 네. 그 조끼까지 있는 그 수트 입고 3피스 네, 3피스 양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그 월가 금융맨들 이 행커칩까지 다 그렇죠. 네, 커프스라고 하나요? 커프스 네, 버튼과 행커칩에 네, 그거를 정말 이제 딱 차려입은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관광객들만 있고 사무실 건물에는 이제 리스, 임대 표지판만 이제 가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영화 속에서 보던 월스트리트 그 그림이 그냥 옛날
맞아요. 그림으로 이제 머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월스트리트가? 그러니까 사실 그 월가 주변에 있던 이제 금융 회사들이 이제 월가를 떠나기 시작한 거는 최근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9.11 테러로 인근에 있던 그 세계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면서 이제 이게 금융 회사들의 월가 탈출을 좀 촉발을 했고요. 또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제 월가가 좀 탐욕의 대명사로 떠올랐잖아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제 인식의 대명사가 되면서 이제 주요 금융 회사가 이제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인수합병이 되면서 월가를 쭉 떠났었는데 이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월가 인근의 사무공간 철수는 더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JP 모건이 2001년까지 본사로 쓰던 이 55층 높이의 월가 60번지 건물은 이후에 도이치뱅크가 쓰다가요. 2021년 이후 공실로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월가를 포함한 이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는 대형사 중에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그 증권거래소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월가가 그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과거에 막 그 역동적인 모습은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뭐라고 했냐면 23 월스트리트이라는 이 그 주소가 빈 점포와 함께 임대 간판만 붙어 있는 빈 껍데기가 됐다. JP모건의 마지막 철수는 오래된 거리와 이 회사의 역사를 비춰볼 때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네요. 의미가 남다른 거네요. 네. 증권거래소가 여전히 월가에 있기는 하지만 뭐 이젠 다 온라인 모바일로 다 그렇죠. 되는 시대고. 네. 그러면 월가가 포함되어 있는 뉴욕이라는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공실률을 보면은 4월 기준 맨하튼 지역의 공실률은 17.6%로 아까 언급했던 뭐 디트로이트나 샌프란 등 이제 30%에 가까운 곳들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은 편도 아니죠. 그렇죠. 10개 중에 2개. 맨하튼 지역만 보면. 그렇죠. 특히 맨하튼 지역의 이 평방 피트당 임대료가 약 $70예요. 전체 지역 중에 제일 높거든요. 하지만 이 수준 자체도 전년 대비로는 10%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올해 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 연기금이 그 뉴욕 번화가에 위치한 파크 애비뉴 사우스 빌딩이 있는데 네. 여기를 이 지분 29%를 보스턴 부동산 회사에 단돈 $1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 지분의 30% 가까운 이제 이거를 물론 부채 포함이지만 $1에 매각을 해서 부채 좀 포함해서 다 떠가는 조건으로 그렇죠. $1에 매각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볼 때는 이 건물도 굉장히 화려한 건물이거든요. 근데 속을 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진이 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공실률이라는 게 그 해당 사무실이 이제 비어 있다라는 건데 네. 그걸 그냥 마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맞아요. 거니까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텅텅 빈 채로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주택 공급 실행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이제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후에 이 그 뉴욕이나 샌프란 또 이제 그 DC 같은 도시 정책 입안자들이 빈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뉴욕 최대 상업용 부동산 기업인 SL 그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뉴욕 3번가 오피스 타워를 아파트로 전환을 해서 현재 81%가 비어 있는 건물을 543개의 이제 아파트 유닛이 있는 커뮤니티로 변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뭐 샌디에고 호텔 개발업체 제이스트리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거의 비어있던 타워 180 사무실 단지를 $6,100만 구입을 해서 현재 빈 사무실을 주택과 호텔 객실로 전환을 하는데 뭐 우리 돈 1,900억 가까운 돈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 단지를 구입을 해서 빌딩도 네, 주거용으로 아파트로 바꾸고 그렇죠. 있다.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이거는. 맞아요. 또 다른 시도도 있습니까? 일단 호텔로 개조하는 작업이 뉴욕에서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기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중심지 내 그 유명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록펠러 센터라는 네.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록펠러 센터 안에 있는 빈 사무실을 130개 객실을 갖춘 럭셔리 부티크 호텔로 전환하려는 지금 계획도 갖고 있고요. 뭐 아직 개발 승인이 떨어진 건 아닌데 이 회사의 계획대로라면 2026년은
20년 정도 되면 록펠러 플라자 내에 호텔이 지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그 크리스마스와 연말하면 또 굉장히 인기 많은 관광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아이스링크장 영화에 있고 많이 나오는. 그 뒤에 엄청 큰 틀이 있고 네. 그 나홀로 집의 배경이 됐던 네네. 곳이기도 한데 나홀로 집에 2였나? 네. 2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많이 봐서. 나홀로 집에를 아시는 분들 그렇죠. 많으시겠죠? 청취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한 5번 이상 본 거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 록펠러 센터 일부가 호텔화되면 그래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부동산 개발 기업 액티움 디벨롭먼트라는 곳은 월가에 있는 13층짜리 빈 사무실 건물을 181개의 객실을 갖춘 고급 호텔로 바꿀 계획입니다. 뭐 이 밖에도 뭐 타임스퀘어 내 사무실을 카지노 리조트로 바꾸는 작업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개조를 하더라도 객실 수가 뭐 130개, 네. 180개 그러니까 막 대형 호텔은 또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뉴욕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수요는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 뉴욕 여행 아마 최근에 알아보신 분들은 잘 이제 아실 텐데 호텔 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원래 뉴욕이 비싸긴 했지만 원래 비싼데 지금 뉴욕시티 평균 호텔 가격이 1박에 300불이 넘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지금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지나가고 관광 수요가 많아진 것도 많은데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코로나 기간 중에 이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들을 수용할 보호소, 이 쉘터로 호텔이 대거 이용이 됐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만 약 17,000개의 뉴욕 호텔 객실이 이민자 주택으로 개조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텔방은 점점 이게 그동안 이제 시기를 지나오면서 부족한데 이제 코로나는 점점 이제 풀리면서 강력한 이제 관광객들의 또 비즈니스 출장, 국제 행사까지 막 몰리면서 현재 숙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오피스가 비어가고 있다. 네. 그럼 이제 사무실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좀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이걸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섰던 기업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공유 오피스 회사들이 네. 있고 위워크라는 회사도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저희 공유 오피스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공유 오피스의 대명사격인 위워크는 이제 저희도 좀 몇 번 다루긴 했는데 네. 한때 기업 가치가 64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잘 그 나갔었잖아요. 팬데믹 기간에. 그렇죠. 근데 여기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한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작년 11월에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내 지점은 파산 신청 이후부터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8월부터 이제 파산 보호 신청하기 직전까지 최소 미국 내 45개 지점이 폐쇄가 됐고요. 이 중에 절반이 넘는 23개가 뉴욕 위워크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문가들은 그 위워크 파산 신청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제 내다봤었는데 실제 뉴욕에서 이런 뭐 좀 공실률이 높고 뭐 호텔로 개조하고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 거 보면 현실화되지 않았나 그런 것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위워크는 파산 보호 신청 이후에 여기서 좀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제 건물주들과 임대료를 계속 낮추는 협상을 지속을 하고 또 수익성이 없는 곳들은 임대 계약을 종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상 속도는 그렇게 좀 진척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비용을 좀 낮춰야 되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위워크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공유 오피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위워크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옛날처럼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위워크는 2016년도에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해서 2020년 4월 이후에 신규 출점 없이 19곳의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사실은 위워크 말고도 이제 토종 공유 오피스 업체인 패스트파이브나 이제 스파크 플러스 같은 곳들이 이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워크 파산 신청으로 이제 이 공유 오피스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그나마 국내 업체들은 나름의 전략으로 좀 잘 돌파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두 곳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오히려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평균 공실률도 5%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유 오피스에 들어오는 기업의 뭐 스타트업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대기업 안에 있는 TF 조직 또 연구소 같은 것들도 이 공유 오피스를 좀 이용을 하는 추세고요. 또 사옥을 이전하기 전에 여러 위치로 좀 사무실을 분산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좀 다양한 목적으로 공유 오피스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공유 오피스를 또 이용하려는 수요는 좀 있는 거고요. 네. 미국하고 상황은 많이 다르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피스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다 이런 얘기 거의 못 듣잖아요. 맞아요. 좀 그러니까 좀 와닿지가 않아요. 미국이나 뭐 유럽 상황이 이렇다는 게. 네. 그래서 한국 오피스 시장은 좀 보니까 여의도에 사람 너무 많지 않나요? 특히 여의도만 하더라도 사무실 구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상업용 사무실 시장은 그야말로 꽉꽉 들어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취재하는 이 무대가 여의도 증권가인데 네. 이제 여기에는 뭐 IFC나 더현대 같은 이제 새로운 신식 건물들도 많지만 정말 낡은 오피스들도 많잖아요. 30년 넘은 빌딩들 참 네. 많죠. 근데 그 중에 뭐 그 이름을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특정 건물이 약간 바로미터가 되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건물에 임대가 얼마나 차 있는지가 현재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약간 그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 여의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겨지는데 지금 이 건물도 공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핫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JLL 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오피스 투자 시장 거래 금액은 약 3조 462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약 30%가량 증가했고요. 거래 금액이 1,000억이 넘는 대규모 딜도 7건이나 성사가 됐습니다. 야, 미국이랑 180도 다른 모습. 그렇죠. 미국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오피스가 비어가고 네.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재택근무 많이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게 좀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미국처럼 재택을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집 구조가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근로자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좀 분들도 답답하죠. 답답하고 분들도 있고 미국은 뭐 주택이 막 지하도 있고 1층, 2층 이렇게 3층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차고도 있고. 네, 지하철 뭐 차고를 정말 개조해갖고 오피스로 만드신 분들도 있고 이제 생활과 일이 분리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상대적으로 쉬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좀 답답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통근 거리가 미국보다 짧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대중교통도 잘 이제 돼 있어서 사무실에 출근하는 기회 비용이 이제 미국이나 여타 이 땅이 넓은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더 편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뭐 데이터로도 보이는데 작년 9월 자료긴 한데 한국 경영자 총협회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대 민간 기업 중에서 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재택근무 현황 조사를 보면요.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에는 매출 100대 기업의 91.5%가 재택근무를 시행을 했는데요. 작년 9월에는 이 중에 58.1%만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 9월이니까 올해는 더 줄었겠죠. 그러니까 10개 중 4개 기업은 재택근무를 시행을 했다가 중단한 이제 꼴이고요. 재밌는 거는 재택근무를 축소를 하고 있는데도 직원들의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저도 출근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네, 조사 대상 네. 기업 절반은 이제 재택 축소나 중단 과정에서 직원의 반대가 거의 없었다고 답변을 했고요. 일정 부분 반대가 있었지만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도 36.7%였습니다. 뭐 재택 옵션이 없으면 아예 입사 지원 자체를 안 한다는 이런 미국의 Z세대들 이런 문화와는 확연히 좀 차이가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다 출근하자 이거죠, 뭐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쇼핑몰 같은 곳에서는 조금 공실이 보여요. 네, 천덕애님도 오피스 집중 지역이라 그렇죠. 다른 곳은 빈 건물이 많아요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쇼핑몰 같은 상업 시설에도 사무실이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라고 해도 사실 프라임급 오피스들, 좀 대형 오피스들이 좀 공실률이 낮은 거지. 또 그 낡은 오피스들은 또 지방에 있는 지역에 이런 따라서. 것들은 예, 오피스들도 좀 공실률이 있는 것들도 말씀처럼 있고요. 또 한국은 그 강남이랑 여의도 같은 전통 오피스 지역 외에도 성수나 마곡 같은 곳으로도 그 프라임 오피스들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미국과는 반대로 기존의 쇼핑몰로 이용이 됐던 이제 상업시설을 사무실로 바꾸는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쇼핑몰을요. 네, 쇼핑몰을. 그래서 이지스 자산운용이 지난 3월에 서울 구로구청에 그 신도림동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건축 심의를 신청을 했고요. 여기 디큐브시티가 원래 독립 쇼핑몰이었다가 네. 장사가 안 돼서 현대백화점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오피스로 바꾸겠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GRE 파트너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 포스코 ENC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엔터식스 파크에비뉴 한양대점을 약 1,1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제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피스 중심의 복합 건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 프라임급 건물들은 이제 오피스가 공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오피스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복합 건물의 중심이 쇼핑이었다가 네. 이제는 오피스 중심의 복합 건물로 네. 바뀌는. 그래요. 근데 사무실은 대부분 이제 위층 상단부에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하나 1층 같은 데도 업무 시설로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트렌드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오피스 저층부에는 무조건 뭐 커피숍이나 화장품 가게 뭐 이런 상업 리테일 유통 비중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R스퀘어가 최근 발간한 2024년 1분기 빌딩 임차 보고서에 따르면 네. 전통적으로 공장이나 상업시설로 쓰이던 건물 1층과 지하에 사무실이 자리 잡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1층에 공유 오피스들이 이제 자리가 잡은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그 여의도 사학연금 그 건물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새로 생겼죠. 네, 새로 이제 엄청 TP타워 높아요. 엄청 이제 문을 열었는데 여기도 전체 연면적에서 리테일이나 이 소매점 비중을 줄이고 사무용 공간을 늘렸어요.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상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소매점을 하기에는 트렌드가 좀 너무 소비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네. 좀 관리도 힘든데 사무실은 상대적으로 좀 그게 덜 하잖아요. 좀 쭉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관리 회사들이 안 그래도 사무실이 지금 부족한데 굳이 유통이나 소매 쪽으로 갈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오피스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굳이 상가, 뭐 식당가 이런 거 내주는 네. 것보다 그냥 수요가 더 많은 사무실로 내주자. 그렇죠. 이렇게 또 상가도 바뀌고 빨리빨리 있는 거군요. 바뀌고 뭐 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일반인들은 네. 대형 오피스를 체감하는 것보다는 상가 건물들을 더 많이 체감을 하실 그렇죠. 테니까. 맞아요. 2246님이 사무실과 달리 상가 공실은 심각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상가는 또 1층에도 맞아요. 임대중 이렇게 네. 크게 붙여놓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임대중이 무슨 뜻이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사람 이름이냐고. 다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지금.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향 조사에 따르면 크기와 상관없이 이제 상가들의 임대 가격 지수는 전분기 대비 0.04%에서 0.13%가량 하락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 전체에서 이제 상가 가격이 내렸는데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이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7%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올랐고요. 13.7%. 네, 상가 공실률. 그러니까 이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비가 아무래도 좀 쪼그라드니까 임대료가 낮아져도 쉽사리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상가와 달리 이 오피스, 사무용 공간의 임대 가격 지수는 오히려 전분기 대비 0.93%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뭐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광화문 같은 곳을 이제 중심으로 IT 업계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전국의 오피스 공실률은 이제 8.6%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감소를 했는데 서울과 경기는 공실률이 지금 6%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연 공실률이 5%니까 거의 다 차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게, 와,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요. 네. 그 오피스는 기업들의 사무 공간은 꽉꽉 들어차고 있고, 자연 공실률, 그러니까 들고 나고 항상 뭐 이주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 기본이 한 5%인데 서울과 경기 지역은 공실률이 6%도 거의 안 된다.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상가들은 또 우리나라 내수, 소비 상황이 안 좋다라는 네. 것도 이제 방증하는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요. 3001님이 세종시에도 상가 공실 환장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상가 투자하셨나? 또 이게 상가 투자하신 분들도 맞아요. 공실남이 이게 참 그리고 힘들어지거든요. 신축 아파트 단지들도 상가도 다 신축됐잖아요. 거기들도 거의 다 많이 비어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천덕애님이 은행들도 점포수를 확 줄였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층에 대한 수요 자체도 과거랑은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1층에 공유 오피스가 많아졌어요. 그러게 1층 네. 하면은 당연히 목 좋은 곳, 네, 은행. 뭐 은행이나 음식점, 네. 뭐 편의점, 카페 이런 거 떠올리게 되는데, 야, 많이 변하게 되네요. 그 저희가 1부에서 네. Z 세대들이 요즘에 그 복고, 레트로, 예전의 유행, 빈티지 이런 거 네. 좋아한다.
그래서 빈티지 느낌 나는 그런 상가에 가서 사진 찍고 오히려 그런 카페를 네. 이용하는 것도 좋았는데 이런 거 전달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유통업계에서도 이런 오피스를 가지고 좀 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노후한 옛날 오피스 시설에 오히려 유통이나 리테일로 이게 좀 그런 매장들이 들어오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시청역 인근의 유원 빌딩이나 또 미아동의 강부구체국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제 카페나 옷 또 액세서리 같은 걸 파는 편집샵으로 탈바꿈을 해서 이제 상업에 유리한 1층이나 지하가 아닌 이제 기존 사무실 공간이나 빌딩 로비에 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Z세대들을 또 이끌어갖고 또 인스타그램업을 한 사진을 또 찍기에 또 좋은 공간으로 또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외곽 지역 보면은 아주 오래된 창고라든지 예전에 제조 시설 네. 아니면 진짜 그렇죠. 뭐 거의 직물이나 뭐 방직하던 공장들을 새롭게 막 카페나 문화 공간으로 꾸미는 수요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업 시설들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젊은 세대들에게도 눈길을 끌게 되니까. 네.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새로운 마케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아무래도 좀 브랜드 파워가 있는 브랜드라면 오히려 생소한 위치를 선택해서 방문객들에게 좀 재미를 색다른 재미를 주고 좀 분위기를 연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좀 저렴하고 연면적이 작은 오래된 사무실을 이제 젊은 세대 사이에 인기 있는 유통 브랜드로 전환을 해서 좀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키는 건데 제가 최근에 안 그래도 떡볶이집을 하나 갔는데 네. 거기도 그냥 쌀 공장 같은 거를 개조해서 만든 떡볶이 집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포대자루가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천장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새로워가지고 외국인들도 거기 와서 사진 많이 찍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하나의 특색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분식집인데 아예 오래된 네. 건물을 뭐 사거나 임대를 해서 네. 개조를 해서 또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인스타에다가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기 딱 좋은. 그렇죠. 그게 또 입소문을 타고 네. 마케팅이 또 되니까요. 네. 예전에 저는 그 돼지인가요? 소 축사 있지 않습니까? 외곽에. 아, 그거를 사거나 임대를 해서 네. 아예 새롭게 빵집으로 꾸민 거야. 카페로. 아, 그러니까 그런 또 느낌이 또 사람들은 그렇죠. 신선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축사였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네. 이제 꺼림칙해질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더 예쁜 공간, 특이한 공간으로 또 탈바꿈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미국 뭐 뉴욕 실리콘밸리까지 오피스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그것도 주거용 시설, 호텔이나 네. 관광 시설로 또 어떻게 탈바꿈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또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나중에 또 결과가 나타날 것 같네요. 네. 오늘 서울경제신문의 송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